네, 루트 베이더 긴즈버그 이 대법관이 지난 18일 별세하면서 올해 11월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모든 주요 이슈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대법원을 구성하는 연방 대법관들에 대해 미국인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빠른 지명을 공언하고 있고, 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도 신속한 인준투표를 언급했는데, 민주당은 강력히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워싱턴 정치권이 다시 한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권자들의 결집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주제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긴스버그 대법관의 사망 소식이 단연 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대법원이 또 연방 대법관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8일 네.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소식이 나왔고요. 그때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로 전했고, 네.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과 관련된 네. 사망 이후에 이제 전국에 대해서 뭐 CNN이나 팍스나 모든 언론들이 네, 지금 네. 계속해서 분석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방 대법관은 미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인데요. 이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연방 대법관들은 단순히 사법부 최고 법관 타이틀을 넘어서는 그런 굉장한 이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다. 네, 이 미국 네. 사회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연방 대법관이 새롭게 임명이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9명으로 구성되는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미국의 모든 주요 정책이 또 새롭게 결정될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요성 때문에 이 미국 국민들의 관심도 남다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이 11월 선거, 이번 선거는 대선, 뭐 연방 상원을 다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데 네, 네. 이 선거로 불과 5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그런 아주 이 가까운 선거일과 가까운 상황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네, 있고요. 네. 뭐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됐습니다. 네, 네. 그 긴스버그 대법관도 살아있을 때 본인이 가장 열망하는 게 이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그 다음에 좀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러는데, 이 연방 대법원이 왜 이렇게 미국에서는 중요한 존재일까요? 예, 이 연방 대법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중요한 이슈를 그야말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하면 그게 이제 법이 되고 그렇죠. 더 이상은 악유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악유는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은 그 어찌 됐거나 악유는 하더라도 여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뭐 낙태라든가 그렇죠. 동성 결혼 같은 전통적인 이슈들은 물론이고요. 뭐 오바마 케어라든가 뭐 총기 소지 권리 제한이라든가 뭐 이민 개혁 같은 최근에 제기되는 이런 새로운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슈들이 결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네. 최종 확정되는 네, 그런 네. 시스템이 바로 미국 시스템이죠. 아무리 대통령이 있고 아무리 연방 상원, 연방 하원이 있다고 해도 또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권이 있는 거고요. 네. 또 주마다 미국은 50개 주, 그 연방제 국가인데 50개 주가 다 각자 주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렇죠. 예, 다른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다 기속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따라야 되는 거죠. 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일부 보수적인 주들은 내켜하지 않아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바로 연방 대법원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 기관이고 또 유일한 기관이 바로 그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따라서 연방 대법원은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기관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사법부면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한 그 권력 집단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더구나 이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종신제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민주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네, 네, 종신제라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데 연방 대법관들의 임기 미국에서는 종신입니다. 그래서 각 대법관들 개개인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이 이렇게 종신제로 한 이유는 그만큼 소신껏 일단 지명이 돼서 인준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대법관으로서 판결에 참여해서
결정을 내려라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관들이 70살, 80살 넘어서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번에 그 긴스버그 대법관도 앞서 말씀해 그렇죠. 주셨듯이 자신이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망을 하든지 그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긴스버그 대법관도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요. 그 건강을 생각하면 또 지금 80살이 훨씬 넘은 네. 고령을 생각하면 리타이어를 벌써 했어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도 현재 정치 지형과 무관치 않습니다. 종신이지만 본인이 리타이어한다고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네, 네. 하지 않은 이유도 이 정치적인 그런 그 이해관계가 너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처럼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물러나게 되면 그 자리는 뭐 거의 100% 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지명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본인이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그런 면에서 긴스버그 대법관도 좀 비극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 긴스버그 대법관은 잘 알려진 것처럼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지명을 받아서 연방 대법관에 오른 아주 진보적인 가장 진보적인 인물이죠. 네. 그래서 이 긴스버그 대법관 이 본인이 그 후임자 선정이 이번 선거가 끝나고 차기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되면 좋겠다. 그때 되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리타이어하거나 아마 제 생각에는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당선이 됐다면 바로 리타이어 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그런 유언과도 같은 소망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예, 그래서 이 더욱더 지금 후임자 선정이 예민한 문제가 되고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때 물러났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예, 그렇죠. 그런 예, 얘기들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있죠. 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이제 지명을 하겠다. 네. 뭐 오늘 아침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뭐 이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네. 진짜 지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공화당도 지명이 되면은 즉각 인준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뭐 지금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네. 뭐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지명 발표를 한다면 미치 맥코넬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즉각 네, 그 네. 이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연방 대법관은 연방 상원이 결정합니다. 그렇죠. 인준 청문회가 열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하원은 상관이 없어. 연방 네, 하원은 네. 상관없고 상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연방 상원의 이제 그 투표가 되겠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지금 재선을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고 그리고 공화당도 이번 11월 선거에서 지금 예측 나오는 걸 보면 연방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연방 대법관 지명을 선거로 미뤄버리면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배하는 상원에서 이 인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진보적인 대법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무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서 네. 보수 대법관을 한 명 더 지명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그 지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글쎄요, 하여튼 굉장히 논란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공화당의 말입니다. 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대법관을 지명을 했어야 되는데 미루자 네.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사실 있어요. 공화당은 할 말이 없어요. 특히 미치 네. 맥코넬 원내대표. 더군다나 그때도 원내대표였기 그렇죠. 때문에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그렇게 반대하고서 지금은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네.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던 2016년 2월에 네. 지금도 기억나는데 갑자기 그때 극보수 성향이던 앤토니 스칼리아 대법관이 급사했어요. 급사했죠. 갑자기 뭐 사냥인가 갔다가 네, 급사했는데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지명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메릭 가랜드 판사를 차기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제 기억에도 이분이 진보라기보다는 좀 중도에 가까운 인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좀 무난한 인물. 그러니까 공화당이 연방상원을 그 당시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의 찬성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너무 무리해서 네네. 극진보가 아니라 중도 공화당의 찬성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반대했어요. 네. 그 대통령 선거가 너무 임박했으니 차기 대통령 몫으로 남겨놔야 된다. 우리는 이거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해도 상원 인준 절차 시작 안 하겠다. 이렇게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반발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시기가 3월 달이었습니다. 네. 2016년 3월이었어요. 선거는 11월인데 8개월이나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너무 선거에 극박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9월도 지금 9월 말이에요. 9월 말인데 11월 선거인데도 2달도 안 남았는데. 네, 근데 지금 뭐 지금 하겠다는 거죠. 지명할 수 있고 지명하면 바로 인준조차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미치 메코넬 원내대표나 공화당이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 욕먹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 공화당 행보 이거 네. 강력한 비난이 나오는 네.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좀 정치적으로는 도의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느낌은 있어요, 솔직히.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반대해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 지명권을 무산시켜서 지명권 행사를 못하게 막았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무조건 지명권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정치 도의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NBC 뉴스가 어제 특별 보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하고 만약에 상원에서 통과시킨다면 지금 공화당이 53명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50명만 동의해도 통과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동수면은 의장이 부통령이. 하니까 네. 부통령이 지명을 네, 하기 때문에 네. 결국 5대5만 돼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의원이 일부 있지만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BC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이번에 통과된다면 그래서 보수 대법관이 들어선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무엇을 해도 다 정당화된다. 공화당이 이렇게까지 행동하고 공화당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행동한다면 이제는 이번 선거 후에 지금 예상대로라면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이 상원 지배하고 민주당이 하원 지배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제 공화당 신경 안 써도 된다. 이제 민주당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래도 네. 공화당은 아무 소리 못 한다. 이게 지금 M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테면 해라. 그럼 앞으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내년 1월 이후부터는 이제 민주당 세상이 될 것이고 공화당은 이제 지켜만 봐야 될 거다. 이제 이게 아주 경고죠. MBC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경고했어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서 한다면 정치 도의는 필요 없고 야당 배려도 필요 없고 이제는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배하는 연방 상하원이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그거를 허용하는 게 바로 지금 공화당의 이런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MBC 보도도 상당히 좀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워싱턴 정치가 이렇게 가는 거죠. 공화당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상원이나 하원을 지배할 때는 공화당 마음대로 하고 민주당이 또 반대로 그렇게 지배할 때는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또 언젠가 공화당이 다시 대통령직 탈환하고 상하원을 또 탈환하면 또 공화당 마음대로 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정치라는 거는 최선을 노린다기보다 최악을 피하고 타협을 통해서 그래도 이 합의를 도모하는 건데 이제 미국 정치에서 그런 이제 합의 정치가 사라진다. 협의 정치가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전국적으로 잇따라 집회가 개최되고 있고 미치 메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그 켄터키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미치 메코넬 대표를 성토하는 시위가 열렸고요. 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분도 지금 그 집회에 나와서 강도 높게 지금 공화당을 성토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이 선거도 선거지만 선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될런지. 근데 뭐 오늘 그렇습니다. 아침에 LA 타임스도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제목을 지금 다루면서 그러나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하게 결집이 되느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민주당이 유리해 보이는데요. 최근에 그 4개 주에서 우편 투표가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민주당 유권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로 그 보수 대법관이 들어선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감을 민주당 유권자들이 느끼고 특히 민주당 유권자들 중에 조 바이든 후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번에 나는 마땅히 찍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냥 투표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번엔 좀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 유권자들 중에 나는 소신껏 소수 진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결집을 해 하면은 따라서 이제 결집할 가능성이 그렇겠죠.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사실 공화당 유권자들도 전부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 중에서도 이번만큼은 그냥 조 바이든 찍어줘야지 라든가 나 이번에 투표 안 해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도 하고 상하원 다 장악하면 이거 장난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나라도 한 표를 좀 공화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들을 하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때문에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글쎄 말이에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